네, 정치권 이슈들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차재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예. 오늘도 여쭤볼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1호 과제가 개헌이더라고요. 예. 이제 핵심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1호 가지가 저는 개헌일 수밖에 없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정치 행정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진보 진영에서 계속 개헌 요구안에다가 담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4년 연임제가 그 가장 머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과반 투표자가 없을 때 1, 2위만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 투표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과반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을 결국 못 넘었지 않습니까? 네. 예. 과반을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통 소선거구제에서는 중요한 거는 양대 정당제의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연히 과반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금 안 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수 정당의 문제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과반을 넘는 대통령이 통합 대통령, 국민 통합을 이끄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를 못 만들어내니까 2차 투표까지 가서 결선 투표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당 간의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1, 2만 남고 넘어가서 하게 되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예. 과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선거구제 양대 정당 제도 하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은 소수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책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선 투표제에서 이렇게 연합을 정치가 좀 가능해서 조금 합의제적인 요소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가능성 그리고 또 시기 이런 것들은 언제쯤이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대상에 포함이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대상에 포함되는 거는 아마 당연히 안 할 거고 그거는 엄청난 국민적인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연임 대상에 넣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헌법도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사실 적용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이게 조금 길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굉장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저는 준비가 좀 가능하고 왜냐하면 개헌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의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 역대 정부들에서도 수도 없이 국회에서 해왔고 그 결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국민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합의하는 그 분위기만 형성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빨리 돼야 되고 별도의 국민 투표를 치르지 않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정도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개헌이 정권 연장, 장기 집권의 포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개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개헌하자고 대통령 선거 전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와서 입장 바뀌었다고 다르게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근데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공포 정치 권력이 흉포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공포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포함됐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계엄 선포할 때 국회가 최소한 사전 통제권을 갖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사전 통제권을 갖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거의 뭐 국회의 입법 교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상권 분립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병폐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좀 중요 사안에 한정해서 좀 막는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한 것 같고 그다음 국회에 어떤 국회로 감사원을 이관하는 거는 이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국회 산하에 예산 정책과 관련된 부처가 있는 거고요. 감사원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전향적인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전향적인 요소들이 잘 담겨진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15일이지요.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내란 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중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은 제가 볼 때 묻어가는 주제인 것 같고 그건 크게 아마 문제는 안 될 거고 정부 조직 개편에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런 내란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과 내란 재판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아마 이렇게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내란 재판부 설치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저는 굉장히 지금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내란 재판부 설치는 내란 재판부 앞에 뭘 붙이느냐가 중요한데 특별을 지금까지 붙여왔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게 특별하지 않고 전담 재판부 같은 성격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데 대한 논란들이 조금 중심으로 아마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이거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설치나 조희대 대법관 사퇴 논란을 갖고 엄청나게 앞으로도 계속 여론의 어떤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뭐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근데 정청래 뭐 추미애 이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강경한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강경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전부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실까지도 지난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저는 민주당이 조금 강경으로 선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당정대가 다 하나의 어떤 합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란 전담부 설치는 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저항이 아주 셀 경우에 내란 재판부 설치의 어떤 요건들을 강화해서 국회가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수용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막 무조건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보다는 그런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이제 조비대 대법관 재판부가 그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는 적정한 그 중간 지점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재판부를 공정하게 재구성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조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요소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런 방향의 어떤 타협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요래 말했는데 요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뭐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내란 재판이 2년 3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내면에는 저는 분명히 이재명 근데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던 그 결정 그리고 그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그 파기환송 결정이 너무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은 대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불만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남은 임기가 뭐 거의 4년 훨씬 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관 남은 임기가 대법원장 남은 임기가 2027년 제가 뭐 4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기 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파기환송심 재판은 무기 연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헌법 제84조 때문에 대통령 임기 기간 안에는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겁니까? 그때는 이미 2027년 5월 되면
정년돼서 이미 조희대 대법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저는 전혀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맞는 말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논리는 없다. 예. 그냥 뭐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보통 일주일에 재판이 3번 정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재판은 9일에 한 번꼴로 열리고 있고 지금 연속 재판에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배 가까이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저는 당연히 말씀 일반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재판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열리는 겁니다. 뭐 네. 박근혜 재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받았던 5가지 재판도 다 그런 속도로 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네. 유독 이 내란 재판에 관해서만 9일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9일에 한 번씩 열리더라도 그럼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있냐. 전혀 국민들이 어떤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어요. 아예 비공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속도로 간다면 내년도 어렵고 후내년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도 이 내란 재판이 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밤을 새가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모든 것들을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히고 있고 전담 재판부 같은 거는 충분히 또 설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식재산권 관련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 관련한 분쟁들도 만들기 위해서 특수한 노동법원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을 설치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입법적인 상황인 겁니다. 국회에 주어진 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서울의 중앙지법에다가 형사합의부에다가 두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재판부 자체의 위치가 사법부를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재판할 판사에 대한 어떤 뭡니까 추천권 이런 것들이 국회라든지 뭐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 주어질 뿐인 거죠. 자기들이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처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건가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면 서울중앙지법 아래 둔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특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특별 재판부라고 하는 거는 과거 우리가 근데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 났을 때 하고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 생겼던 친일 반민족 처벌을 위한 그런 반민특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그런 종류들은 아주 혁명적인 상황, 전국이 혁명적인 상황을 거쳤을 때 하는 거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거죠. 물론 내란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과거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취지는 아닌 겁니다. 그냥 조금 특별하게 이 사건을 다뤄달라. 그리고 속도를 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어서 3일에 한 번 혹은 4, 5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서 그냥 한 6개월 안에 이 재판을 끝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당연히 저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원내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아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이 말의 취지는 아직도 우리가 이걸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 뭐가 결정하느냐. 조희대 사법부가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속도를 내줄 수 있는 특정한 조치들을 해달라.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 답답한 요구, 국민들의 답답한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러고 이제 예컨대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민주당이 저는 고집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뭐 대법관 지금 14명인가 13명에서 30명 가자. 30명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야기하는 4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협의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그리고 행정부가 이렇게 대립할 문제냐 저는 아니다. 저는 조희대 재판부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법원은 신성한 거야. 신성하지 않죠 전혀. 물론 우리가 신성하게 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뭐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국민이 준 권력도 아니에요. 네. 임명 권력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신성가족입니까? 신성가족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잘하든지 신성가족이면 무결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하든지 잘하는 모습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 헌정사 속에서 얼마나 재판부들이 대부분이 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부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희대 사법부가 억울한 면이 있다더라도 저는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뭔가 민주당의 요구들을 국민의 요구들을 조금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어제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내란 종식 미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긴 한데 저는 예. 한미 관세 협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를 불문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찾는 데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된다. 여전히 일부 언론과 뭐 일부 또 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본과 비교해서 관세의 10%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그게 결국 자동차 수출을 막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배경은 뭐냐면 빨리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기 들고 투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외환보유고 4,100억 갖고 있는 나라에서 외환보유고 3,500원이 한순간에 증발됩니다. 600억 달러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금만 환율이 어떻게 돼도 우리는 다시 IMF 가서 빌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을 시간을 끌면서 고민하고 장고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익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야당이 그냥 안 돼 가서 찍어줘라고 이야기할 건 못 된다. 일본이 지금 찍어줬습니다. 일본이 합의의 문서에다가 남겼습니다. 이거는 거의 조약에 준하는 겁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는 겁니다. 연방법원에서 내년 6월인가 5월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관세협정 잘못됐다라고 그럴 확률이 좀 낮아 보입니다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무효가 됐으니까 FTA 체제로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일본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내놓은 돈 다 그 서명한 돈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예 계약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저는 신중하게 다뤄서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500억 불을 잃을 건지 아니면 10%의 일본과 비교한 고유 관세를 부담해 가면서 자동차에서 조금 밀리는 게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여야 불문하고 좀 머리를 모아야 되는 문제지. 그 계산을 갖고 싸워야 된다. 저는 그 계산식이 당신이 잘못되고 우리가 잘됐다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이고 대정부 질의의 모습이다. 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궁금한 거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조금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지금 조야가 덜 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남은 임기가 많긴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들이 결국에는 관세를 통해서 엄청난 인플레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또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 거 FOMC 즉 미 연방은행을 미 연방은행을 계속 이렇게 압박해서 압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그게 FOMC가 견디지 못하고 그걸 하게 되면 저는 미국의 인플레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전체적인 상황들을 조금 보면서 느릿느릿하게 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들은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게 저는 3,500억 불을 한꺼번에 삥 뜯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이건 투자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그 남은 그 회사의 소유권까지도 일본의 경우 보면 소유권까지도 다 거의 다 넘기는 거예요. 그냥 돈 준 거는 겁니다. 현물 상납.
그러니까 정말 좀 시간을 끌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모르겠으니 좀 지켜보면서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맞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질의들이 오갈 것인가? 교수님의 생각은 뭐 어떤 안건들이 오갈 걸로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최근에 경제 관련한 계획 입법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을 거고 네. 특히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뭡니까 이 관세에 관련한 아마 부분들이 뭐 오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이게 엄청나게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징역 구형이니까 예. 저는 뭐 실제로 선고가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 2년 구형을 하게 되면 아마 집행유예 끼고 실형이지만 집행유예를 끼고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런 부담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명백하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재판이 거의 한 5년 이상, 5년 한 8개월 정도 끌어온 재판인 그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판 동안 무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 동안 사실 이 재판이 빨랐더라면은 아마 나경원 의원은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다 봐주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는 쌤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아마도 실형까지 3심까지 가게 되면 실형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벌금형에 거칠 가능성도 꽤 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 재판부가 갖고 있는 어떤 동정심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 이게 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까지 엄정하게 다룬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같은 것들은 조금 저는 가볍게 다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그 전례도 없기도 하고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예, 예. 본인이 초선 의원 중에 막내였다면서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 기소는 아니죠. 뭐 거기를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뭐 재판이 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도 10명이나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보좌진하고 뭐 이런 거 합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6명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적 수사는 아니다. 그 당시 그 정황에서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그냥 포함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초선 의원이라고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그렇죠. 혐의가 있다면 그걸 초선 의원으로 저는 변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 구속은 3대 특검 중에 처음인 거잖아요. 엄청난 사실은 사건이죠. 예. 현역 의원이 모든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사태는 사실 굉장히 찾기 어려운 거죠. 특히 내란 특검에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어떤 특검 수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저는 드러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런 구속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구속이 됐다는 거는 그 혐의가 거의 충분히 소명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떻게 뭐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거의 뭐 생명이 끝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선 3주 만에 입장을 이렇게 완전히 바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좀 밀린 거죠. 예. 어떻게 부산, 울산, 경남에 이 선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민주당에 무조건 안티로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고 아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여기 소속 아마 17명의 의원들의 어떤 그런 압력
이런 것들도 저는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의 압력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해서 장동혁 대표도 그런 것들을 버텨내지 못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저는 뭐 이런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함께 올 준비를 지금 민주당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예. 그렇고 대통령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탄핵 사유로는 조금 적다. 우리가 그렇게 내란 계엄을 하고도 그 탄핵을 받아내는데 엄청나게 오랜 그 시간을 건디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논쟁을 거쳤고 이런 정도로 뭐 대통령을 탄핵할 거면 수도 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됐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살펴볼 정치 이슈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고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